단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했나. 예전에 테슬라로 비트코인을 결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을 샀던 걸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 관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X에서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 일론 머스크 1등 공신, 머스크의 코인은 도지.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도지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주독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 독설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약 7만 3천을 돌파하고 하나로는 약 1억 3천도 제가 찍는 걸 본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1억 2천 한 600에서 7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은 또 왜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잠깐 빠지냐, 이거 조정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일단 1억 3천이라는 숫자까지 좀 급하게 올라온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자산 시세는 오름폭이 큰 만큼 쉬어감도 필요하고요. 숨고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6개월 넘게 하락했던 기간이 요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물려서 어떻게 하지 모르는 이런 투자자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가 이제 또 본전에 다다르거나 수익으로 전환되면 팔고 싶는 심리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량들을 이제 좀 받아내야 된다. 그리고 요 기간을 거치면은 이제 또 재상승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상당히 많은 상승 후에 알트코인들도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잘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시장 분위기는 좋다고 판단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급반등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죠. 예. 해리스하고 트럼프 후보가 이제 후보 시절에 맞붙을 때 혹시나 그래도 해리스가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해리스가 앞서는 것처럼 보도된 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트럼프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흘러갔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뭐 막상 표를 딱 개표를 까보니까 어 실제로 투표 당일부터 이제 출구조사부터 이 분위기는 완전 반전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이제 확실시 되니까 그제서야 시장에 반영되면서 코인 가격이 쭉 지금껏 올라오고 분위기 좋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호재 말고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요? 특별히 그거 이상의 다른 요인은 안 보이고요. 그나마 이제 금리를 0.25%더 낮춘 것이 불 붙인 것에 조금 더 바람을 좀 불어넣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지금 온조정은 일시적인 건가요? 제가 분석한 데이터로는 한 내년 1월 정도까지는 상승 흐름이 좀 잘 이어갈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이제 약간의 숨고르기나 약간의 변동폭을 있을지언정 연말이나 1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가 그리고 취임 이후에 이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그때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또 봐야 한다. 예. 아직까지는 취임 전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 오르는 경향도 크고요. 그리고 과거 데이터들로 봤을 때 항상 대선이 있는 해에 10월, 11월, 12월 계속 3개월간의 상승폭이 한 번도 틀리지 않고 계속 이어왔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해까지 이어질지는 새 정부들의 이제 정책, 그리고 어떤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코인 가격이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계속 펼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물론 그쪽으로 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잘 갈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확실한 우리가 명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선 이후의 움직임을 좀 확인하기까지는 그 전까지 상승은 이어갈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4분기 비트코인 상승률이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반감기 사이클하고 이제 비슷하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대선이 공교롭게도 또 4년마다고,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도 4년마다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감기인 해에 미국 대선이 겹쳐요. 항상 그 다음 해에 비트코인이 최고의 상승률을 이제 보여줬었던 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상승폭과 이번 상승폭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과거에는 100배 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 기점으로 말씀드리면은 저점 대비 한 20배 정도. 2021년도 장이 그랬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 시장 전체적인 파이가 너무 커졌다. 시총 자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과거만큼 과연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의혹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뭐 10배 정도 오른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저점 대비입니다. 이번 사이클 최애 저점은 한 2천만 원대였으니까 10배 정도 올라간다고 봤을 때 한 2억에서 3억 언저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과거에 이제 350만 원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최저점이 8천만 원 이상 갔었으니까 20배가 넘게 간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번엔 좀 보수적으로 잡고 10배로 잡아도 한 2억에서 3억 사이, 그 정도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주동님께서도 그 정도 상승률을 일단 뭐, 예, 그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 자금 유입이 또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전에는 들어오는 자금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 상승을 이뤘다면, 지금은 뭔가 ETF라는 물꼬도 트였고, 만약에 내년에 어떤 코인 정책이 미국에서부터 엄청나게 긍정적인 게 많이 펼쳐진다. 그러면은 분위기 자체가 또 완전 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어떤 정책을 긍정적으로 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8천만 원까지 갔었는데, 전 세계가 이제 만약에 코인의 친암호화폐적으로 만약에 흘러간다. 그러면 그 수많은 유동 자금들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더 큰 상승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짐작은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연말까지 상승폭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또 뭐 이게 예측이란 게 참 무의미한데요. 10만 달러 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까지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는 1억 4천 정도 되겠네요. 최근에 급등한 걸 보고 이제 투자하기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이 질문 받을 때가 제일 난감한데요. 과거부터 보유하신 분들은 어차피 계속 지금 수익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그 수익률이 점점 늘어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 푸근하고, 뭐 빠져도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너는 수익 나 있는데 좀 빠져도 걱정 없어, 이런 분위기인데, 가장 걱정 많으신 분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언제 들어갈까 말까 아직까지 계산 중인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늦게 투자하신 만큼 리스크는 커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직까지 내년에 최고 상승분까지 치면은 들어오셔서 수익 낼 폭은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투자가 그렇게 쉽게 진행된다면 돈 못 벌 사람이 없겠죠. 소입하시는 이런 개미분들은, 투자자분들은 결국은 이 변동성이란 걸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억 3천에 만약에 들어오셨어. 그래도 막상 내 돈이 마이너스 되고, 그 과정에서 20% 30% 조정이 한 번, 세 번, 네 번씩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흔들림에 버틸 수 있는 분이 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과연 그런 변동성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멘탈을 가졌을까?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을 다 이기고서도 어느 정도 특정 구간까지 올라갈 때까지 버틸 수 있고, 내가 수익을 꼭 보고 나오겠다. 그리고 큰 욕심 안 부리고 중간 정도에서 적당하게 수익 실현해서 나올 수 있다. 요런 각오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평소 투자 안 해본 분들, 그리고 처음 이 시장에 들어와서 그냥 큰 돈 벌고 싶다라고 들어오신 분들은 본인 스스로 한번 그런 변동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과거 주식 투자나 뭐 다른 투자를 해봤는데 어이쿠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도망 나오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투자 시장이라는 걸 겪고 실패하고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상승장이라고 계속 상승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모든 투자 자산이 그렇습니다. 계속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거든요. 분명히 상승이 있으면은 매도하고 싶은 세력들도 있을 거고, 지금도 질문하셨지만 새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나가고 싶은 사람들의 그 싸움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순간순간 어디가 이기느냐, 또 어디가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파동을 그리면서 시세가 변화를 주고, 그 폭이 이제 변동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기다렸던 사람은 지금 들어가면 싸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시겠죠. 그럼 또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럼 다시 가격이 또 정상 궤도에 올라오고, 그리고 과열이 되면 더 많이 올라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연적인 파도 흐름은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된다. 한도 끝도 없이 직선으로 올라가는 자산은 없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샀는데 왜 자꾸 안 올라가고 못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투자를 할 때 꿀팁 있을까요? 계속 올라가기만 할 때는 사실 방법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계속 철저하게 분할로 좀 구간을 나눠서 사는 것을 권해드리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막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오히려 좀 따라 사면은 그 시기가 막 조정이 오는 시기하고 맞닥뜨려지면은 굉장히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그 하락 파동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진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제일 좋은 방법은 분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히려 조금씩 분할로 하다가 하락이 왔을 때 조금 비중을 많이 실는 그런 방법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 흐름을 예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를 다 보긴 하는데 특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요즘 오히려 온체인 데이터 지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각종 지표들을 너무 좀 신뢰하고 많이 믿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럼 저는 오히려 그것들 좀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2017년도도 그랬고요. 21년도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가장 선호하는 온체인 지표들, 잘 맞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지표들이 막상 상승 최고점에서는 다 맞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현재 장세에서 가장 잘 맞게 수식을 끼워 맞춘 것들이 그런 보조 지표들이고 온체인 지표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막상 현실에 닥쳤을 때 그 지표가 주는 시그널에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가격은 오히려 포락락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기준을 온체인 지표나 각종 지표에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여유롭고 그리고 좀 유연하게 사고를 가져가지고 그 시장 분위기가 많이 과열됐다. 그럴 때 일단 좀 분할로 덜어내는 쪽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분할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격 구간대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계단식으로 분할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시기적으로 분할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느 정도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면 지금쯤이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매일 조금씩 나눠서 팔면은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기간에 다 팔겠다. 아니면은 향후 2,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내가 다 팔겠다. 떨어져도 팔겠고 올라가도 팔겠다. 그러면서 평균가를 상쇄하게 되겠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분할 매도하는 방식은. 아니면은 특정 이평선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특정 이평선을 기준선으로 잡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 빠지면 무조건 다 나오겠다. 이런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시세에 접근하는 분들은 단기 이평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선 아니면 21선 이런 거 설정할 수도 있겠고 많이 유명해졌죠. 121선을 또 기준으로 잡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 중간 사이를 잡는 분들도 계실 테고 상승장에서는 어쨌든 결국 어떤 이평선을 잡는다고 하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단기 이평선을 잡으면은 칼같이 우리가 손절하고 나올 수는 있지만 잠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털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치고 한참을 내려와야 이게 시즌이 끝난지 안 끝난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의 편차가 크죠. 그래서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좀 깎아먹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중간 사이에서 적절하게 분할 매도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미국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트럼프 당선 예측을 하셨을까요? 저는 예측이라고까지는 안 했고요. 우리가 그 선거 당일 전까지도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앞선다고 했지만 실제로 또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다. 대신 이건 선거인단 제도고 승자 독식 구조가 있기 때문에 박빙에서 약간 앞서지 않을까 트럼프가. 그래도 그 주에서 선거인단이 많은 구주, 경합주 그 중에서 한두 개만 가져와도 앞설 수 있겠다 그렇게 봤는데 생각보다 모든 경합주에서 한 군데 빼놓고 트럼프가 다 가져가는 결과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예상했던 결과보다는 더 크게 트럼프가 앞섰다. 그렇게 확인이 되죠. 당선을 떠나서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추진력이 있을 것 같나요? 네, 그 트럼프가 공약에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이제 국가 전략 비축 자산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비트코인을 이제 그 비축 자산으로 모은다는 건데 실제로 그 의원 중에 한 명 신시아 루미스라는 의원이 법안을 이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상세히 보면은 대략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100만 개까지 모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의원이 정책을 통과시키는 과정 안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도 통과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과정 안에서 아무래도 지금 공화당이 과반을 앞서는 의석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예전에 민주당 같으면 반대하고 이 법안을 그냥 무시하고 엎어버리고 채택을 안 하는 경우가 확률이 더 높았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채택되는 쪽으로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런 기대감이 더 커진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비트코인은 갈 길을 갔는데 대통령도 비트코인 밀어주겠다고 하고 그런 의원들도 이런 법안들을 상정하고 그러다 보면은 분위기도 점점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가고 그거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더 기재가 더 커지는 거죠. 내년 그 공화당 정부가 이제 딱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분위기는 생각보다 더 좋게 흘러갈 수가 있다.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정책 중 유효하거나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미국 쪽에서는 비트코인이 정부 보유가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한 20만 개에서 22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팔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걸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에 갑자기 큰 매물들이 출현하는 겁니다. 예전에 마운트 국수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5만 개, 16만 개 정도가 시장에 나온다고 했을 때도 거의 30%에서 막 반토막까지 나는 그런 조정을 코인 시장을 많이 겪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참 상승하고 있는데 특정 매물이 몇십만 개가 나온다. 이러면은 그냥 우리 잘 타오르고 있는데 그냥 바가지로 물 붓는 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런 매물들 잠재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이 악성 매물들이 언제 나오나 이래 걱정이 있었는데 일단 미국 정부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상당히 큰 호재다. 잠재적인 리스크를 일단 하나는 없애버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만큼 안 좋은 악재는 없거든요. 현재까지로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차피 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이런 사태는 오히려 불장 시즌에는 더 안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잠재적인 리스크는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오로지 그 20만 개가 있는 미국 정부의 코인을 안 팔겠다라고 한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미국이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지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렴풋이 기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화당 정부가 출범을 해서 코인 관련 정책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가격 변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우와 이런 걸 한다고? 우와 저런 게 진짜 추진을 하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투자에서 또 투심이 좋게 작용하거든요. 그렇다면 가격 상승을 또다시 이어가는 그런 호재성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나오고 실현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이 아니었는데 바뀌게 된 계기와 비트코인을 강조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사람들이 약간 좋게 이야기하면은 뭐 트럼프도 뭐 변화가 생겼고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좀 미화시키고 싶진 않고요. 그냥 일단은 표를 많이 받고 싶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표를 많이 받으려면은 그러면 어떤 그 지지층들을 공략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암호화폐 이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그런 형성된 그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지금 현재 민주당 정권의 여론에 좋지 않게 작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요런 그룹들을 내가 지지층으로 끌어오려면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게 좋겠는가? 그 밑에 보좌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후보님 뭐 이런 정책도 있고 이런 정책도 있고 친암호화폐 젊은이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지층들을 끌어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언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아들들 친암호화폐 그리고 실제로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녀들도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대선 후보인데 그에 관련해서 특정 조언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 그런 자금을 실제로 암호화폐로 이제 받는 세상이 왔기 때문에 선거 자금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우호적인 후보가 누굴 것이냐 그런 후보를 많이 밀어줘야 암호화폐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고 우리도 뭐 수익을 실현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그쪽 산업이 발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그쪽을 먼저 선점해서 공략을 했고 그리고 암호화폐 지지자층들이 트럼프 쪽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도 그쪽으로 흘러갔고 결국은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런 그림이 잘 그려진 거죠. 일론 머스크도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게 향후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일단 트럼프를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 뭐 가장 큰 이유는 이 코인 이쪽의 입장보다는 본인의 이제 테슬라나 스페이스X 이런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것들을 막고 없애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지난 민주당 정권은 일론 머스크의 그런 원하는 정책들을 다 규제하고 오히려 막는 쪽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것을 조금 더 앞당기려면 오히려 대세인 후보를 내가 지지를 해서 그 후보가 당선인이 되면은 규제를 모두 풀어주고 오히려 내가 하려는 산업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꿈꿔왔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로 본인이 유세장을 찾아가고 엄청난 자금도 투입하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유세장에서 같이 따라다니고 1등 공신으로 거의 찍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선이 된 이후에 이제 좋은 기대감과 결과도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 단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했나 예전에 테슬라로 비트코인을 결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을 샀던 걸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 관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죠. 지금은 X에서 도지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 일론 머스크 1등 공신, 머스크의 코인은 도지.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도지코인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사슬처럼 이어진 관계의 고리들로 때문에 오르는 거지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산업에서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루도록 막 도와주고 이런 생각이나 정책을 밀어야겠다라는 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냥 일단 본인의 그 주 회사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트럼프 당선에 힘을 써서 그런 걸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비트코인을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까요? 일단 투심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예전에는 계속 안 좋은 소식들만 나왔지 않습니까? 루나 사태, FTX 사태 이런 게 터질 때는 그 누구도 투자에 이제 관심 자체를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ETF가 승인된 이후로 블랙락에서 출시되고 여러 자산 운용사에서 출시되고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와, 정말 이게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라는 게 느끼고부터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 시장에도 돈이 흘러 들어오고 유동성이 많아지고 그 유동성이 또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게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국가전력 비축 자산 이것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공략했는 것들이 모두 암호화폐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투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 믿고 이제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자산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에 비트코인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상한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책을 어떤 것을 펼치고 뭐 어떤 혁신적인 게 더 나올지 그것을 정책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사이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2억에서 3억 정도 사이 그냥 예측만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의 구체적인 사항이나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오차 범위는 좀 더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해마다 사이클이 돌아갈 때마다 알트코인은 이제 끝났다. 비트코인 상승만 하지 알트코인을 같이 안 따라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과거 역사에도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런 장세들은 왔었거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알트 불장이죠.
예, 그런 시장은 늘 왔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번에는 안 온다, 이번에는 안 온다라고 하는데 그 시기가 체감적으로 너무 기대를 빨리 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사이클적으로 보면 항상 비트코인이 최고점의 시세를 찍고 이후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사이, 그 사이에 알트코인들이 거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뭐 지금 당장 최고점을 찍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먼저 갈 길을 가야 된다. 고점을 먼저 선점해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고 약간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시점이 이더리움이나 다른 알트들이 추격해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그들 역시 신고가를 갱신하고 그러면은 그 밑에 중하위 알트코인들까지 따라가는 그런 흔히 말하는 불장이 그때 돼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내 알트 왜 안 가? 이러신 분들은 좀 더 시기를 여유 있게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동안 알트코인들이 완전 불장 같은 시세는 주지 않더라도 꾸역꾸역 따라가는 모습들은 어느 정도 나와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코인을 들고 막 한숨 쉬고 맨날 빠지구나, 아유 죽겠다 이러는 것보다는 내년까지는 들고 가기는 훨씬 여유로운 장이 될 것이다. 현재 알트코인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가요? 몇몇 알트들을 제외하고는 비트코인의 상승폭만큼 못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알트들에 대해서 지겨워하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알트 중에 내가 가진 알트가 따라가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밈코인 위주로 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좀 강세를 이뤄냈어요. 그리고 시총 상위 알트 위주로 먼저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동안 전혀 거의 따라가지 못하다가 전고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횡보나 하락한 게 아닌 비트코인의 한 절반 정도는 따라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알트들은 이제 서로 또 돌고 돌면서 약간씩 시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먼저 치고 올라가야 된다. 시장 파이를 좀 크게 먹어야 된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거든요. 과거에는 보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까지 갔다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뭐 알트코인들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60대 중반까지는 가지고 알트들이 따라 올라가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트코인 불장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대부분 알트코인들이 이제 지겨웠던 시기는 좀 지나고 서서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펙타클하게 지금부터 막 올라간다고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그래도 나름 마이너스 많았던 분들이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이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비트코인 최고점 시기가 언제일 것 같나요? 그 시기는 그냥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년 말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 두 가지 봅니다. 3월이나 4월 이전에 한번 전반기라고 하죠. 전반기에 그 시세를 줬던 적이 2021년도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다시 또 하락이 한 절반 정도 왔었거든요.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재차 상승해서 보름장이 펼쳐졌습니다. 그게 2021년도고 2017년도에는 또 달랐습니다. 초반에 어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연말에 10월, 11월, 12월 정도까지 상승폭이 엄청나게 큰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 두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21년도를 따라간다면 3월이나 4월 안에 그 시세를 먼저 크게 한번 줄 것이고, 아니면은 또 한번 우리에게 1년 내내 변동성을 좀 주다가 연말이나 하반기를 기점으로부터 엄청난 상승을 이뤄내는 그런 시세를 주지 않겠나, 그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시나리오를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리플이 최근에 급등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또 새 정부의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리플의 창시자가 브래드 갈링하우스로 우리가 흔히 빵형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 최근 트위터를 보면 꼭 트럼프하고 이야기가 잘 될 것처럼, 만난지 안 만난지는 모르지만 마치 만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분위기가 흘러갔는데, 뭐 만났든 안 만났든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요. 일단 미국 정부에서 SEC 의장을 뭐 갈아치울 것이다 이런 공약도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그러면 리플의 가장 악의적인 그런 규제를 잡고 방해를 하고 소송을 걸고
지금까지 계속 싸워왔던 게 SEC인데 친암호화폐 의장으로 SEC 위원장을 교체를 해버리면, 그리고 뭐 사임을 하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럼 더 이상의 이제 리플에게는 묶어두거나 수갑을 채워둘 만한 악재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미국 내에 있는 어떤 코인 회사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규제가 없어지면 오히려 그걸 좀 키워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이 최근 족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더리움의 현재 상황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ETF 자금을 통해서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우선은 비트코인의 분위기가 일단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ETF면 비트코인 ETF로 들어가고 싶은 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고, 나중에 이더리움 ETF로 돈이 더 많이 흘러가려면 이더리움은 항상 트렌드를 좀 먹고 사는 그런 코인이었거든요. 예전에는 ICO 열풍 같은 그런 트렌드를 먹고 살았고, 또 다른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NFT, 디파이 이런 산업을 키우겠다 이러면서 그런 게 또 핵심 트렌드가 돼서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스테이킹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에 더 보탰고, 올해 화두는 뭐냐, 그러니까 막상 여론을 확 끌어당길 만한 그런 트렌드가 없었다. 그럼 이런 분위기를 또 뭔가로 인해서 만들 텐데, 뭐가 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 RWA, 실물 자산 토크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자녀 중에서 디파이 사업을 하는 자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디파이를 수중 위로 좀 띄우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가 예측도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시장 트렌드, 암호화폐에서 이더리움이 어떤 트렌드로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더리움도 자연스럽게 자금이 유입될 거고, 비트코인 따라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역시나 좋은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죠. 요즘 유행인 밈코인 투자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밈코인이 계속 오르기만 하니까 더 오를 거다 생각하고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언제 내가 막차를 타는 것인가. 막차 타는 사람 분명히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밈코인 같은 경우는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 아니고, 그 어떤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진짜 눈치 게임 그 자체, 그리고 시총이 말도 안 되게 너무 큽니다. 뭐 몇 조씩 되고, 그 개수도 너무 많고 발행량 또한 무한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자산이냐 하면 한정된 자산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뭐 민코인 열풍이다 하더라도 무한 발행되는데 가치가 올라가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투기 열풍으로 따라서 하니까 가격은 오르는 거고, 결국은 마지막에 탄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나올 수밖에 없다. 알트코인의 단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리스크가 크죠. 알트코인은 어떤 리스크들이 있냐면, 언제 상장 폐지가 될지 모르는 코인들이 존재해 있다. 물론 뭐 하루아침에 잘 나가는 코인들이 막 없어지고 이렇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발굴한 그런 코인들이 갑자기 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알트코인을 만든 회사들의 대표들도 사람이다. 그리고 대부분 코인 회사의 CEO들은 젊고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코인을 매단에서 팔아가지고 큰 돈이 생겼으면은, 그런 돈을 만져보지 못한 그런 젊은 CEO들은 내가 이걸 사업을 해서 잘 추진해서 회사를 꾸려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흔들리는 회사 대표들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카를 타고 뭐 요트를 타고 매일 방탕한 생활하고 유흥을 즐기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프로젝트는 뒷전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오히려 자금을 다 깎아먹고 퇴출당하고, 이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언제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늘 존재한다. 다만 그 중에서 내가 투자한 곳이 정말 아구가 딱 맞아떨어져서 그런 회사들이 그 프로젝트를 잘 추진해서 제대로 된 회사로 성장하고, 그 코인이 각광받는 그런 코인으로 부상했다. 그러면 대박이 나는 거죠. 수익률은 비트코인보다 엄청나게 크게 누릴 수 있고, 하지만 리스크 또한 완전 제로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제로가 아니고 내가 투자한 금액이 제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이나 팁이 있을까요? 그걸 알고 있으면 저도 그런 코인들만 잘 골라서 투자해서 대박이 났겠죠. 실질적으로 투자라는 게
우리가 나와 있는 데이터 또는 회사의 분석 자료들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그 코인 발행사의 대표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리스크는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옛날에 워렌 버핏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종목을 선택하는 1순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회사의 CEO를 만나본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회사의 대표의 그 운영 철학이나 경영 철학, 그리고 경영하는 방식,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추진하는 그 도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물며 이 코인 시장은 진짜 하루아침에 먹튀하고 나가는, 예전에 루나 사태를 보셔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잘 나가던 코인이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망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진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리스크,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 알트코인 투자 전략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보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법들이 흔히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시총이 이미 많이 커져버린 코인보다는 좀 작은 코인을 발굴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시총 상위 코인들을 잘 골라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분석할 줄 모르고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오히려 시총 상위 종목들을 여러 가지 사서 시장 움직임, 수익률에 따라가는 그런 투자가 오히려 좋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망할 때 망하더라도 진짜 모래밭에서 진주를 찾는 그런 느낌으로 특정 알트를 한번 제대로 투자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코인마다 그 백서라는 것도 읽어보고 그 코인에 대한 분석을 다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투자 방식이 좋겠냐, 대박이 나고 싶으신 분들이니까 일단 시총이 작아야겠죠. 왜? 시총 큰 회사들은 앞으로 올라봤자 뭐 5배, 10배 오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나게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심지어는 50배, 10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이 충분히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걸 보시고, 그리고 코인 발행 양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몇백 원 한다고 해서 와, 싸니까 많이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발행 수량이 얼마나 많아지고 그 제한폭이 어느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가,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시장에 계속 그 많은 물량이 풀리면은 아무리 싼 코인이라도 더 싸 보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액면가에 있는 그 가격만 보지 마시고 총 발행 개수, 이거를 좀 유의해서 보셔라. 그리고 또 다른 트렌드, 어떤 테마나 재료에 속해 있는가를 좀 보시면 좋은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뭐 RWA나 디파이나 뭐 NFT나 여러 가지 산업군들의 AI나 이런 데 속해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려는 코인이 어떤 테마와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특정 플랫폼, 어떤 플랫폼에서 활용이 가능한 코인인가,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좀 보시고, 그리고 가장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글로벌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그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그것도 좀 판단해 보시면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그 중소 코인들이 내세우는 최종 목표가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였잖아요. 우리가 카카오톡을 할 때 처음엔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저들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거의 전 국민이 이제 카카오톡이 사용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수익 사업을 해도, 전환을 해도 그게 흑자로 전환되고 실제 사업은 확장되고, 그렇듯이 이제 코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것인가, 뭐 다들 우리는 실사용을 표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사용할 것이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우리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백서란 걸 보면은 모두가 자기네들 프로젝트는 좋고 유망하고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만 들어보면 혹해서 좀 따라갈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걸 사람들이 사용을 할까?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가 만든 그 코인을 피부로 와닿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정 국가나 특정 어떤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을까?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오히려 그런 거 보면은 시총장은 특정 코인이 어디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회사나 공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게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한정적인 것도 있는 반면에,
민코인이 오히려 지금 전 세계에서 더 많이 사고 화성 갈 거니까 도지코인을 산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 화성에서 실제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민코인이 네트워크적으로는 또 훨씬 좋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초기에서는 이것들이 우리가 현혹시키고 와 무엇이 맞는 것인가 정답이 왔다 갔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투자 차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나는 민코인은 안 건들겠다. 오히려 모래에서 진주를 발굴하겠다.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옳은지 오히려 민코인에 따라서 뭐가 옳다 그러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차피 다 돈을 벌러 이 시장에 온 거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만의 소신과 원칙, 나아가야 될 길은 좀 정하셔라.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반감기죠. 일단 애초에 만들 때부터 4년마다 반감기가 도래하도록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년마다 사이클이 돌아온다. 그리고 어쨌든 채굴되는 개수가 절반으로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4년마다. 그렇다 보니까 반복되는 4년이 계속 돌아가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미국 대선하고 겹쳤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거냐 앞으로도 한두 번은 맞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틀어지게 될 거고 이런 사이클의 의미를 갖지 마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여론이 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4년 주기 사이클이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다. 올해도 역시나 이번엔 다르다 안 올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4년주의 사이클을 토대로 믿음이 있었고 이 흐름대로 흘러간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년 이후에 코인이 안 오를 건데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이클이 규칙적으로 도래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고 올해 역시나 마찬가지 그 시기가 도래했고 똑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ETF가 승인되고 나서도 비트코인 사이클이 여전히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이클에 맞춰서 뭔가 주도적인 어떤 재료들이 더 생겼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게 반감기 기점이고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은 한정적이고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양은 반으로 줄어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년 이후에는 시장에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ETF 이후로 ETF 생기면 뭘 사야 됩니까? ETF 자금이 들어오면 비트코인 장이 사야 되잖아요. 과거보다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더 많은 수량을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 가격은 사고 싶어도 점점 물량이 줄어드니까 그것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실제로 거래소에 있는 그런 물량들도 역대급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4년 주기 사이클마다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거래소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들어오는 자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 100만 원, 200만 원 했었지만 2천, 3천도 갔었고 7천, 8천도 갔지만 지금은 또 1억도 넘어가고 1억 3, 4천을 간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과거 역사에서 우리가 흘러온 사이클대로 보여준 그 경제 논리로 온 그 가격을 지금 현재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면 특정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인이 왜 1억이 넘는다는 것에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는 거죠. 현재 가격은 분명히 1억 2천, 3천의 가격이 정해져 있고 왜 그 가격이 유지되고 올라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시장 물량은 그만큼 줄어들었고 자금은 더 많이 투입되었다. 그게 지금 현재의 결과다. 앞으로의 기대감이 반영된 그 가격의 결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ETF가 승인되었는데 자금 유입 상황과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 매일매일 근데 ETF 자금이 사람들이 블랙록에서 운영한다. 아니면 뭐 피델리티, 아크 이런 데서도 계속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ETF 자금에 유입하는 사람들도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르면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당연하게도 생긴다. 그리고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많아지느냐, 일시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냐, 그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은 흔들리기 마련이고, 하지만 지금까지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 건 뭐겠어요?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내년에 정책이 또 바뀌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어떤 뉴스나 소식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다. 가자. 또 사야 되겠다. 그럼 가격이 또 더 오를 거고요.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도 과세를 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런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뭐 코인에 세금을 안 매긴다고 또 사야겠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가격이 또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새로운 소식을 정부에서 내놓을 테고 그 소식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투심을 자극해서 비트코인이나 ETF를 사고 싶게 만들겠죠.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계속 그러한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기관 자본이 유입되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기관들이 어떤 개요로 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기관이라 하면은 미국의 상장사들도 기관으로 봐야 되겠죠. 법인들도.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은 이미 그 20위 이상을 계속 뭐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사겠다라고 주장하는 회사들도 있고, 더블록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갤럭시 디지털 이런 회사들도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다고 하고, 알게 모르게 법인 회사 중에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모으고 있는 곳들이 이제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지금 논쟁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당장은 허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진 않지만 언젠간 이런 움직임들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말 시총 상위, 엔비디아 같은 이런 회사들까지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또 국가를 이어서 회사들도 그런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어진다. 그러면 엄청나게 또 개인 자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회사에 큰 자금들이 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또 자산 운용사 그런 기관들에서 ETF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투자 비중을 더 늘리겠죠. 지금 같은 지수 상품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QQQ나 S&P 500, 다우지수 이런 것들을 투자한 지수들 자금이 비트코인을 우리도 최소한 어떤 비율로 할당을 해서 들고 가야 되는 게 맞겠다. 그럼 모든 자산 운용사들이 각 상품마다 비트코인 ETF의 투자 상품을 끼워서 비중을 할당하는,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기관 자금은 점점 더 늘어날 거로 보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있는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코인 시장에 우리가 흔히 올 것이라 예측했던 리스크들은 일단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의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우리가 악재로 봤던 것들은 트럼프 정부가 일단 다 해결을 해줄 거라고 저는 일단 당장은 그렇게 보고 있죠. 실제로 일단 또 내년에 되면 또 다르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악재는 다 기본적으로 제거가 된 상태다. 그러면은 코인 시장에서 들어서 악재가 뭐가 있느냐? 미국이 팔 수도 있고 이런 악재들을 일단 다 안 판다고 트럼프가 공약을 해놨으니까 당장 다가올 건 없는데, 그럼 뭐가 있겠느냐 봤을 때는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각종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라든가 경기 침체 지표라든가 아니면 노동 지표, 고용 지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주식 시장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ETF에 우리가 편중돼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의 경제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서 코인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 증시 그런 매크로 지표들을 좀 체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무래도 코인 시장이 지금 잘 나갈 때는 악재가 당장 없습니다. 실제로 악재라고 나와도 코인 시장이 잘 나갈 때는 호재로 오히려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특정 시점 이후로 만약에 불장도 어쨌든 사이클이니까 매도세가 강해지고 ETF를 사는 사람들도 모두 팔고 싶어 하는 그런 가격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로지 투자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특정 가격 이상이 되면은 비트코인 또는 ETF도 팔 세력들이 많아질 것이다.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아니 내 재산이 올랐는데 안 팔고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특정 가격을 계기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결국은 매도세는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 그 매도세가 일순간에 갑자기 쏟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사건이나 어떤 일들이 생기면서 가격이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이제 더 큰 악재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거래소에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특정 채권이나 달러나 스테이블 코인이 채권을 많이 사놨는데 미국 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그 채권이 부도가 난다든가 그러면은 그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산 채권이 부도가 나면은 갑자기 막 파산도 하게 되는 이런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나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담보를 대출을 받았다거나 어떤 그런 디파이 산업이 영향이 있는 것들이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담보도 당연히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또 청산되고 파산되면서 안 좋아지는 현상.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우와 큰일 났다. 그 회사 주식을 산 사람들은 코인 가격이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도 점점 형편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빚을 내서 지금 CB나 BW 이런 걸 발행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모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그 비트코인도 그러면 채권단에 의해서 청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잠재적인 그런 리스크는 존재하는 거죠. 그게 오를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부장 끝나고 하락장이 시작되면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좀 욕심을 덜어내고 분할 매도를 잘해야 됩니다. 결국은 근데 내년에는 저희 같이 방송하는 사람, 실제 투자자, 그리고 기관, 그리고 여러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 모두가 이제 경쟁자로 봅니다. 저는 눈치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투자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은 꼭지점에서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운이 잘 맞아떨어지고 일부 그 타임에 그런 결심을 한 사람들만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대부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습관은 너무 큰 욕심 안 부리고 적당한 수익률에서부터 일단 내 원금을 회수하고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조금씩 덜어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수익을 확정짓는 그런 투자 방식을 한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고 굉장히 투자를 잘하신 분이다. 결국 꼭지점에서 잘 맞췄다고 해도 다시 이 시장에 또 다시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매도 타이밍을 정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저는 시기별로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특정 이평선을 정해서 사고 팔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때 당시에는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아직은 계속 상승해서 더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그 시기가 일단 올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는 그냥 유효한 포지션으로 저는 가는 거죠. 그리고 내년 이후에 트럼프가 그 정부에서 나오는 공약이나 그 호재성 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그때 시장 반응을 보고 체크를 할 겁니다. 이 기사를 냈는데 반응이 없네? 힘이 아직 부족한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작은 호재성 기사인데 가격은 오히려 더 많이 올라오네. 그럼 뭐 시장이 과열됐구나. 이런 걸 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말이나 신년 초까지는 저는 현재 포지션 그냥 홀딩 포지션으로 계속 들고 가는 거고요. 그 이유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일부를 매도하며 하고 나머지 다시 투입하든지 뭐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전부 하든지 그대로 엑시트를 하든지 그때 당시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하지만 연말이나 1월까지는 계속 현재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 그렇게 보는 거죠. 비트코인 투자로 은퇴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비트코인으로 은퇴하신 분들은 예전에 쌀 때 잘 사놨는데 아직까지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전혀 팔지 않고 있다가 몇 개가 되면 은퇴할지는 개개인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10개만 있어도 은퇴하겠다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최근 들어 뭐 10억 정도는 뭐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자도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10% 안에 들려면 실질적으로 순자산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은 뭐 어디 누구 코에 갖다 붙여 강남에서 집도 못 사는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한없이 부족한 금액이 돼 버리는 거고요. 순자산 50억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0.1%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비트코인 기준으로 뭐 한 4, 50개 가지고 있으면 은퇴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도 집 사고 하면 얼마 안 남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나는 가장 좋은 집 살 거야. 그러면은 요즘 다 100억 넘어가던데
뭐 좋은 데서 한남동에서 아파트도 한 채 못 사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돈에 대한 철학에 따라 이것은 은퇴라는 개념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생각하면 뭐 그래도 두 자리 썩 되면은 뭐 회사 때려치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여론적으로 가장 많으니까요. 0.01% 기준으로 하면 코인을 만약에 비트코인만으로 4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겠습니까? 다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알트코인으로 많이 몰리는 거고, 차라리 예전에 비트코인을 사서 그냥 지금까지 묻어뒀더라면 은퇴할 분들이 많이 계셨겠죠. 그런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지금에서는 특정 알트가 완전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 은퇴하기는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밈코인에 더 열풍이 부는 거고, 특정 알트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투자들이 결과가 운과 맞아떨어져서 좋게 나왔을 때는 오 정말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지 않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뭐 코인 수익률 인정해서 졸업합니다라고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면서 많이 따라 하시잖아요. 결국은 그 시장에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다. 진짜 극히 일부분. 그러니까 그런 현실점은 좀 감안하셔야 되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내가 행동을 해야 좋은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고, 물론 그 결과가 좋게 오기 위해서는 안 좋은 결과가 올 리스크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 근데 대부분은 후자를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기라고 하는 경우고, 또 민코인 같은 경우도 그런 열풍으로 투기성으로 많이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쪽을 다 생각하고 계획된 어떤 투자 실행을 딱딱딱 해 나갈 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게 올바른 투자가 되지 않겠나.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샀던 가격대가 100만 원 초반대인데 그때의 개수를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은 오히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사고 팔고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했지만 그때 맨 처음 비트코인을 샀던 그 개수를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막 이래저래 사이클도 좀 돌아보고 알트도 사보고 여기저기 옮겨도 해보고 망해도 보고 또 다시 벌어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럼 왜 내가 이때까지 그 고생을 하고 난리를 쳤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야 진짜 가만히 있는 게 대박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실제로 저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이 투심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서 이제 흘러왔잖아요.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거죠. 4년 주기 사이클대로 흘러가고, 그렇다면 그 사이클을 뭐 매번 우리가 사고 팔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트레이더처럼 막 어떻게 맞춰라고 하고 주장하는 분들 계시니까 저도 그것을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 막 사고 팔면서 이거를 트레이딩을 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 4년 주기 사이클만이라도 어, 조금 상승장에 분할로 매도하고 하락장에서만 잘 모으는, 앞으로 이것을 반복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해 나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못하죠. 왜냐하면 하락장에 다 물려 있고 상승장에 본전에 나오고 또 다시 반복되고, 인간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특히 투자 시장에 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일단 파생, 롱, 숏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리한 대출이나 흔히 말하는 영끌 이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런 자금을 끌어와서 시장에 투입하면은 약간의 변동성에도 여러분들의 심리는 못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시장을 순간적으로 예측해서 동전 뒤집기처럼 맞추는 롱숏 이런 거 꼭 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다 잃게 됩니다. 무리한 빚을 내고 레버리지를 많이 져서 투자를
하는 행동은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이 시장은 살아남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결국 또 기회는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다음 기회를 천천히 잘 잡는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투자를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하지 말라는 행동 안 하다 보면은 결국엔 여러분들도 이 코인 시장에서 사이클을 잘 맞아떨어지게 투자에 성공하는 날도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